자, 이제 국어 기출문제 65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정말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그만큼 꼼꼼하게 정말 단 한 문제도 단 한 시간도 제가 허투루 하지 않았음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도 확실히 좋은 문제들이니까 객관화된 문제 등을 통해서 문학작품들 마지막까지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에 서로가 소중한 인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분들 잘 알겠지만 제가 항상 카페에 정말 하나하나 친절하게 답변들을 해드리고 있었고요. 새벽 시간도 가리지 않고 예로부터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평가해 주었지만 선생님이 잠을 안 주무시는 것 같다. 정말 새벽에도 항상 바로바로 답변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일종의 의무감 또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시작했던 마음과 지금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참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서로 복받았다. 저도 여러분들을 만났고 여러분도 더 부족하지만 제 강의를 들음으로써 성장하고 발전하고 대를 이어서 항상 공무원 시험의 합격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영광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 또는 여러분의 나중에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충분히 영광스러운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남아있는 시간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고 이 강의로 종강을 하게 될지 혹시 1강을 더 하게 될지 시간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남은 시간 끝까지 가보시죠. 자, 이제 301번부터입니다. 자, 이어지는 이미 북곽 선생 이야기, 동리자 이야기, 호지를 여러 차례 하고 있었고요. 장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선적이라는 거, 도망가다가 똥통에 빠졌다라는 것, 유는 유로구나 하는 마지막 장면들 항상 유는 유라더니 꼭 봐주세요. 그렇게 범의 꾸짖는 것을 호질이라고 했다는 거죠. 의인화된 거고요. 자, 이제 문제 연결되어 있는 두 문제입니다. 자, 앞에 설명했던 주제면에서 유사하다라는 것은 양반의 위선을 풍자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여전히 큰 소리치고 잘못을 반성할 줄 모르고 뻔뻔한 모습이 있죠. 그것이 대표적인 사설시조에 나오는 두꺼비가 파리를 입에 물고 잡아먹으려다가 송골매, 매가 날아오자 흔히 쫄아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다가 엎어졌는데도 여전히 큰 소리를 친다라는 거죠. 두꺼비의 여전한 큰 소리, 그것을 우리는 허장성세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줄여서 허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며 다행스럽게도 날랜 나였기 망정이지 멍들 뻔했어 이것들아 웃지마 비웃지마 이것들아 괜히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북곽 선생 나오는 호질에서도 마지막에 아첨하다가 호랑이는 가고 없고 그런데도 농부가 물어보니까 아니 선생님 이곳에 왜 이렇게 머리 조아리고 꿇어 엎드려 있어요? 내가 말이야 하늘을 존경해서 그렇게 했었지 이렇게 허세를 부리거든요. 이것을 유사하게 연결을 한 겁니다. 양반에 대한 풍자라는 점에서 같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1번은 잠자리 채를 들고 잠자리를 잡는 아이들이 일종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저리 가면 죽고 이리 오면 살아 하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고 속이는 세태를 풍자하는 사설시죠. 자, 2번은 계젓장수가 맛있는 계젓을 팔고 있는데 그냥 계젓이라고 하면 될걸 어려운 한자어를 써가면서 외골내욕, 양목이, 상천, 전행후행, 소아리 8족, 대아리 2족이라고 하는 굳이 불필요한 어려운 한자어를 쓰면서 오버하니까 동네 사람이 말하기를 장사꾼아 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큰소리 복잡하고 어려운 말로 쓰니 그냥 맛있는 계젓이라고 하렴. 이런 양반의 현학적인 태도를 풍자하는 제가 어휘로도 강조했던 현학적, 그래서 학식이나 지식을 뽐내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자, 3번에서는 그냥 특히 종작만 보아도 알겠네요. 우리도 결국 가는 길이니 전할동 말동하여라 이렇게 했으니까 뭔가 내 소식 좀 전해줘 기러기야 이렇게 말하니까 기러기가 말하기를 그래 나도 지금 바빠. 그래서 바삐 가는 길이니까 내가 전하기는 좀 어려울 거야. 그만큼 님의 소식이 궁금하고 님의 소식 좀 전해줘 이런 거를 대화의 방식으로 다른 다 사설시조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더였고요. 또다시 한자성어 문제였는데 앞에서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 또는 이제 위태로운 상황에 목숨이 짧은 순간에 놓여있는 명제경각 그리고 교묘한 말과 얼굴빛으로 아첨하는 교원영색 그리고 어렵지만 아유구용까지
하지만 4번은 유는 유라더니 이런 아참하는 거구나, 냄새난다 이렇게 말한 것을 아주 큰 소리로 꾸짖었다. 이것을 대갈일성, 크게 외쳤어요. 한 소리로 외친 걸 대갈일성으로 꾸짖었다라는 내용은 어울릴 수 있는 건데, 그러나 질풍모구라는 것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바람에 빗질하고 비를 맞으며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빗을 뜻하는, 머리를 빗는 빗을 뜻하는 빗질인데요. 그만큼 방랑생활, 유랑생활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대충 빗질하고 그 다음에 그냥 비 맞으면서 목욕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의 떠돌아다니는 모습을 표현할 때 우리는 남부여대라고 했고, 동가식 서가숙이라고 이야기했고, 또한 우리는 유리걸식 떠돌아다니면서 빌어먹는데 이렇게 질풍모구 생활을 했다라고 말하거든요. 정답과 전혀, 즉 라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이것을 전혀 별개의 대갈일성이다. 아니면 아까처럼 유는 유라더니 교원영색에 이어지기 때문에 아유, 구용 같은 성어를 개인적으로 더 추천하기도 합니다. 한글로 바꾸었고요. 자, 이제 304번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춘향전의 이제 마지막 장면이라고 해도 되겠고요. 그래서 암행어사로 왔던 이도령이 이제 생일잔치에 가서 한시를 지으면서 은근히 암시하잖아요. 특히 한시의 내용에 나와 있는 금준 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반가효는 만성고라라고 하는 여기에 해석까지도 시험에 나오기도 하더라라는 거예요. 즉 금동의 아름다운 술은, 너희들이 마시는 술은 많은 백성들의 피와 기름으로 만든 것이고,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좋은 안주와 술은 결국은 백성들의 기름과 다 이런 것으로 만든 거니, 너희들은 노랫소리 높은 곳에, 하지만 그 속에서는 백성들의 눈물이 떨어지고 있다 하면서 가렴 주고 하는 가정맹어호를 결국은 풍자 비판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한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밑줄 친 부분들에 관한 내용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나왔고요. 기역에서는 진양조인데 보통 생일잔치에 나오는 음악이었대요. 느린 가락을 말합니다. 왜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결혼식장 가면 결혼식장의 분위기가 어때요? 좀 느릿느릿하면서 막 바이올린도 현악기도 나오면서 뭐 사랑의 인사 같은 그런 음악들이 쫙 깔리잖아요. 그렇다고 엄청 빠른, 비교적 빠른 장단이라고 했는데, 진양은 판소리 가락 중에 가장 느린 거죠. 진양, 중몰이, 중중몰이, 잦은몰이, 휘몰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느린 가락이라고 했어야 됩니다. 빠르다면 거듭 중몰이 다음에 이어지는 중중몰이의 휘몰이까지, 이런 게 좀 빠른 가락이고요. 거듭 생일잔치에서는 뭐 아쟁이라든지 해금이라든지 가야금, 검은고 등을 켜면서 옆에 악공들이 있었겠죠. 자기 생일이니까. 그러면서 느릿느릿하면서 하는 그런 평온한 가락을 말해야 됩니다. 자, 니은도 언어 유희가 또 나왔어요. 아까 말장난의 펀이라고 했었던 운봉의 갈빗대를 건드리면서 갈비 하나 먹고 싶어, 이렇게 언어 유희로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생일잔치가 거지꼴로 오다 보니까 일종의 홀대한 거죠. 그래서 약간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도령도 약간 재밌는 장난을 옆에 앉은 운봉이라는 관리에게 몸에 있는 갈빗대 있잖아요. 갈비뼈 있잖아요. 그 갈비뼈를 건드리면서 야, 갈비 하나 줘봐. 그러니까 다 먹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재밌는 언어 유희가 되겠습니다. 즉시 고대 소설 특유의 판소리계 특유의 서술자의 직접적 개입, 편집자적 논평. 왜냐하면 그냥 한시만 지었을 뿐이지 이렇게 이 글의 뜻이 뭐냐면 말이죠, 이렇게 다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서술자의 개입이라는 게. 자, 마지막 리을에서는 이제 눈치챘다라는 운봉. 이제 한시를 딱 보는 순간 본관사또인 변사또는 못 알아보았고, 그 옆에 있던 관리였던 운봉은 내념, 속으로 생각하면서 아, 불사, 일이 났구나, 큰일 났구나. 자, 이렇게 눈치를 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운봉은 매우 눈치가 빠르다라고 하는, 눈치가 뭐 참새가 방앗간 찾기다 뭐 이런 식으로 눈치가 빠름을 뜻하기도 하고요. 자, 이제 춘향전의 마지막 장면 한시와 관련된 부분 추가로 더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주제 가렴 주구라고 했고요. 자, 이제 305번입니다. 자, 이게 국가직에 나와서 학생들이 살짝 어려워했던 유충렬전이었습니다. 자, 유충렬전이라 하면 홍길동전의 아류작이죠. 영웅소설이니까요. 그래서 인물이 등장했을 때 영웅 중에 우리가 어렸을 때 동화로도 많이 읽었던 유충렬, 전우치전, 조웅전, 이제 이런 게 다 모두 다 홍길동전의 아류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한자가 많이 막 섞여 있다 보니까 내용과 주체를 판단하지 못해서 틀렸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이제 주체 한번 봅시다. 빌기를 다함에 지성이면 감천이라. 누가 뭘 빌었다는 거예요? 바로 유충렬의 어머니가 흔히 말하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 절에 가서 빌고 소원을 빌고 이제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이제 꿈속에서 나타납니다. 흔히 말하는 태몽을 꾸었다라는 거예요. 태몽을 꾼 건데 자, 백발신령이 하강하면서 뭐 재물을 다 드높이고 바치고 그런 길조로 지금 본 거고 이제 꿈속에서 이 아이가 드디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꿈속에서 한 선관이 신선이라고 해도 되겠죠? 신선 또는 관리가 청룡을 타고 내려오면서 내가 원래 윗세계의 선관이었는데 익성이, 여기서 익성이라는 것은 별 중에서도 약간 나쁜 별, 익성이 침범했다. 왜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익성이 도리에 어긋난 무도한 걸로 고로 옥황상제에게 아뢰되 내가 익성을 치죄, 죄를 다스려서 귀양을 보냈는데 이 익성이 나쁜 마음을 먹고 잔치에 나와서 내가 전쟁을 임금님 앞에서 옥황상제 앞에서 물론 꿈속이니까 신선사상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하늘 세계에서 일하고 합니다. 그래서 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옥황상제께 죄를 얻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대로 일처리를 못한 거예요. 걔를 완전히 죽여서 없애야 되는데 걔가 잔치 중에 와가지고 그래서 잔치를 막 정말 분위기를 해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인간 세상으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것을 적강, 인간 세상으로 죄를 얻어 내려왔다라고 신선세계에서는 말하죠. 그래서 주변에서 남악산 신령들이 인간 세상으로 가려면 부인댁으로 가거라 이렇게 해서 나를 사랑하고 불쌍하게 여겨주소서 하면서 청룡은 이제 떠나보내고 타고 왔는데 이제는 인간 세상에 내려왔으니까 방송 떠나보내면서 먼 훗날 풍진 중에 너를 다시 찾을 날이 올 것이다. 언젠가 풍진, 즉 뭔가 시끄럽고 복잡할 때 너와 함께 공을 다시 세울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너는 올라가 있거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부인이 놀라서 꿈을 깨보니까 엄청 좋은 꿈. 왜냐하면 뛰어난 인물이 이 부인의 뱃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꾼 것은 자식을 볼 꿈이로구나 이렇게 이제 느꼈겠죠. 그래서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결국 태어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중략된 이전까지에 있었고요. 옥동자가 태어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뒤에 보니까 또 이제 조정에서의 간신들이 있어요. 간신들. 그래서 정한담과 최일기라는 바로 얘네들도 천상의 익성이었네. 그래서 결국 위에서 싸웠던 그 익성도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간신이 되었고 아까 위에 있었던 선관도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이제 드디어 유충렬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유충렬의 아버지 유심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런 유심이 직언을 막 하고 충언을 하니까 이제 간신들이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유충렬의 집안이 지금 시련을 겪게 되었지만 유충렬이 나중에 가서는 역시 해피엔딩과 그러면서 뛰어난 용맹스러운 무예로서 나중에 해피엔딩하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야기했던 리을이었어요. 청룡에게 말을 한 거잖아요. 일후 풍진 중에 너를 찾을 것이다 라는 말은 천상세계로 복귀한다 이런 거는 아니었다는 거고요. 나중에 너랑 나랑 뭔가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공을 세울 때가 있을 거고 내가 너를 부를 것이다. 그러니 그때 우리 같이 행동을 하자 이렇게 말한 것일 뿐 윗세계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했던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나 보면 남악산 신령이 청룡을 타고 올라간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주체도 말도 안 되죠. 지금 남악산 신령으로 나오는 것은 딱 하나. 앞쪽에서 신령 등이 하강하여서 재물을 바친다. 그냥 이런 이야기만 나와 있을 뿐이지 오히려 청룡을 타는 주체는 누구예요? 지문에 의한다면 선관이었지. 선관. 후일 선관이 청룡을 탄다. 이런 거는 가능해 보이죠. 이 선관이 유충렬이 된 거잖아요. 태몽을 통해서. 그러므로 지금 주체도 맞지 않았어요. 이게 어려웠던 이유를 한자가 많고 갑자기 문체가 좀 예스러운 문체다 보니까 해독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주체 꼭 확인하시고 이제 길조 역시 암시 이런 거 꿈을 꾸었고요. 그리고 선관이 인간 세상으로 귀양을 오게 된 계기가 익성과 대전, 익성과 싸우게 되면서 결국 죄를 얻어 인간 세상에 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305번 유충렬전이었고요. 특히 고대 소설이 진짜 친숙한 소설 앞에서도 그래도 아는 춘향전이나 심청전, 흥부전, 도끼전, 뭐 장기전 이런 아는 소설들이 나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또 구운몽, 사시남전기만 나와도 마음이 편할 거예요. 근데 약간 순간순간 어려운 소설들도 있어요. 또 시간 정해놓고 현대 소설처럼 읽으면 되겠죠. 인물, 동그라미, 인물 간의 관계. 여기서도 누가 누군지 주체를 놓치면 절대 안 되니까 주어와 서술어를 꼭 연결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지러운 세상이 될 것임을 암시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고요. 자, 310번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사이사이에 또 건너뛸 거니까요. 자, 이것도 성격이 다른 하나인데 알만하죠. 변사또냐 아니냐 이거 이제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일잔치 이야기를 하면서 본관이 주인이면서 이렇게 지금 된 거니까 이제 생일잔치 하는 것도 지금 나올 것이고, 자, 그러면서 원전에 여쭈어라. 역시 원전이라는 것은 너희들의 사또 앞에 여쭈어라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우리 안전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게 주고받는 말이잖아요. 우리 사또가 거지는 들어오지 말래. 거리는 혼금, 아예 금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등을 밀쳐내면서 저 사령이 야, 너 꺼져. 우리 주인이 너 들어오지 말래. 라고 하니까 이도령 입장에서 아니 요것 봐라. 어찌하니 명관이냐 이렇게 하면서 비꼬는 표현이죠. 반어적인 표현이잖아요. 누구에 대한 등을 밀쳐내는 일종의 사령에 대해 앞에 문지기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문지기 사령에게 은근히 비꼬듯이 하는 그런 말투라고 봐야죠. 야, 너 잘났다 정말 이렇게 어찌하니 명관이라는 아까 서술자의 직접적 개입이에요. 이것을 뭐 이도령이 했다는 게 아니라 다만 이제 운봉이 아까처럼 눈치가 빠르기로 해서 눈치가 빨랐던 운봉이 그래도 오 들어오라고 하세요 이렇게 이제 하니까 뭐 그러든지요 이러면서 변사또는 좀 못마땅은 했지만 자기 생일이니까 받아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른 하나는 리을의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리을은 등을 밀쳐냈던 사령이라는 거고 나머지는 변사또를 뜻합니다. 자, 311번입니다. 자, 홍길동전이고요. 그래도 우리가 소설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걸 일치로 물었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졌어야 되고요. 자, 길동이 사실은 이제 결국 구름 타고 나라를 좀 희롱하고 막 조선 팔도에 등장하고 이러니까 자기의 형이 있었죠. 자기의 형도 벼슬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형이나 자기 아버지가 좀 위험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거짓으로 잡히는 척한 거죠. 길동은 충분히 어떤 전기적인 도수를 통해서 붙잡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형과 아니면은 끌려가는 그런 관리들을 조금 더 이해해 준 거예요. 함께 데리고 가네, 호송에 가네. 그래서 이야기를 하기를 그래 나 여기까지 잡혀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를 문죄당해 죽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잘못이 없어. 그런 다음에 이제 딱 도망가는 거죠, 다시. 수레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갔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지. 지금 수레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앞부분에 의하면 결국은 잡아오라라고 하니까 원래는 못 잡는데 전 도망가잖아요. 그래도 잡아온 장교를 돌아보면서 그래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잡혀왔으니까 너는 이제는 괜찮을 거야. 이제는 그러나 왔으니까 내가 도망갈게. 이렇게 하면서 그냥 직접적으로 수레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간 것이므로 4번은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서술자의 개입이라는 것이 또다시 장면 속에 있을 테니까 말이죠. 어찌 당하리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항상 앞부분 또는 끝부분을 주목해서 보시면 만야 정야가 아니라 있다는 거죠. 어찌 그 기미를 모르리요 이런 것들을 서술자의 직접적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늘 이야기를 했었고요. 2번이 이제 배려하는 건 맞고요. 역시 도술 부리는 걸 통해 비현실적 요소, 다른 말로 전기적 요소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문제 수는 뒤에 좀 남아있긴 하지만 사실 문제의 구성상 그냥 딱 보면 거의 답을 풀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비문학 문학 적절하지 않으면 3, 4번 중간 이후 이렇게 보는 패턴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 이제 324번으로 쭉 건너뛰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또 봉산탈춤이고요. 수능에서부터 이미 교과서에서 다 배웠던 원래 봉산탈춤 하면 이론적으로는 이야기할 게 많았어요. 전통극이며 또한 더불어서 특히 100% 행동이나 대화로 이루어지는 극문학은 서양극과 흡사하지만 우리의 전통극의 가장 큰 특징 옴니버스 구성. 각 과장이 독립적이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없다 이런 이야기 했던 게 전체 7과장 중 6과장 양반춤이고요.
5과장 뭐 사자춤이고요. 7과장 미알춤이고 이런 것들이 아예 별개의 인물들이 등장한다고 볼 수 있으며 관객이나 악공에 참여가 가능하고 특별한 무대 장치가 필요 없는 등의 역시 우리 시험용 요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특히 이 부분도 양반 나오신다 하면서 쉬 이런 거 하잖아요. 주의를 환기하면서. 그래서 언어 유희로 설명하던 계잘량량의 계다리 소반 반을 쓰는 양반 나오신다. 뭐 수능에도 아예 답이었으니까요. 개가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다리 밥상이라고. 우리는 맞춤법 계다리 소반은 표준어, 계다리 밥상은 비표준어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계다리 모양이 작은 밥상을 소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반이에요. 이렇게 이제 언어 유희로 비꼬듯이 말하니까 또 화를 내고. 화를 내니까 아니에요. 너 잘났다고요. 이렇게 면종복배했다고 했어요. 역시 시험 문제였고요. 겉으로는 뭔가 고개 숙이는 척해요. 하지만 사실은 비꼬는 거죠. 양반 니 대단하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롱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양반은 순진하게 그것도 모르고 국거리 장단으로 춤을 추면서 일시적인 갈등의 해소. 춤이라는 것을 일시적인 갈등의 해소라고 해요. 진짜로 좋아서 춤추고 서로 막 기뻐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진짜는 양반을 조롱하는 거고. 그런데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춤을 추는 거니까. 자, 이제 봉산탈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우리의 전통극 관련해서도 봉산탈춤도 있고요. 아니면 군무원 시험에 출제되었던 남사당 놀이 같은, 남사당패 같은 그런 순서와 함께 이름들, 물론 판소리 용어들까지도 이렇게 특이하고 지엽적인 데서 나오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런 것은 우리가 당황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 공부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정말 특이하고 희한한 것은 정말 기분 나쁘지만 틀리라고 준 거. 그것은 누구나 사실은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는 것을 정확하게 하는 게 훨씬 더 마음 편할 거예요. 우리 이미 기출문제 해설로도 제가 추가 남사당 패, 남사당 놀이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적절한 것은 지금처럼 춤이 삽입됨으로써 일시적인 갈등의 해소기 때문에 긴장을 완화시키는 구실을 한다. 맞습니다. 자, 나머지를 보면 뭔가 육과장 양반춤 맞는데 그게 하회탈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봉산탈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황해도 봉산 지역의 봉산탈춤이고요. 아니면 우리 안동의 하회 마을, 하회탈 이런 거 있잖아요. 하회탈은 있지만 탈춤은 현재는 전해지지 않아요. 하회탈춤이란 자체가 없어요. 옛날엔 있었고요. 있었는데 하회탈춤에 대한 가사, 내용은 사라진 채 탈만 남아있죠. 자, 질책에 다급해진 양반 말뚝이가 비굴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조롱하는 것이죠. 다만 겉으로는 왠지 막 복종하는 채 고개를 조아리는 듯하지만 사실은 배신하는 거예요. 사실은 조롱하는 거예요. 진짜 비굴한 게 아닙니다. 자, 말뚝이가 조선 후기 신흥상인이 아니고요. 말뚝이는 그냥 평민이죠. 평민. 그래서 평민 중에서도 신분으로는 마부, 종이에요. 종. 그래서 오히려 종이 더 양반을 조롱하고 있고 어려운 한자어를 쓰면서 관객들에게 희열을 또 쾌감을 주는 거죠. 막 비꼬고 있으니까요. 다만 참고로 조선 후기의 신흥상인은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취발이라고 하는 신흥상인이 있어요. 상통이 대추빛 같고 그리고 뱀 잔등처럼 울룩줄룩한 그런 혈색이 좋은 신흥상인으로 나옵니다. 조선 후기에. 그래서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라는 표현을 통해서 어떤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조선 후기까지도 안다라고 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갈등의 완전한 해소라는 건 없고요. 일시적인 해소가 춤이라고 했잖아요. 반면 쉬라고 하는 것은 주의를 환기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주의를 환기하면서 새로운 재담이 시작이 되는 거죠. 새로운 재담을 시작할 때, 자, 여기 보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종 막 옛날에 땡땡땡 종 울리면서, 자, 주목, 여기 보세요. 이거하고 똑같죠. 쉬, 여기 보거라.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이미 틀린 표현들을 사이사이에 다 넣어 놓았습니다. 자, 봉산탈춤입니다. 옴니버스식 구성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원래 지금 이 장면에 나와 있는 재담 구조, 이미 수능에 나왔던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수능에도 출제되었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양반을 뭔가 이렇게 띄워주는 척하지만 양반을 비꼬잖아요. 그러자 양반이 화를 내고, 하지만 양반을 달래기 위해서 변명을 해요.
하지만 그 변명이 진짜 비굴한 변명이 아니라 조롱하는 변명이고 근데도 불구하고 양반은 그걸 모르고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죠. 안심하는 거야. 아, 우리 훌륭하대. 우리 좋대. 이러면서 춤을 추는. 그럴 때 관객들은 깔깔거리고 웃을 거예요. 바보야. 너 흉보는 거야. 너 욕하는 거야. 이렇게 관객들은 즐거워. 양반은 전혀 모르는 척 막 춤추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양반에 대한 해악과 풍자, 골개미 대표적인 그런 대표적 조선 후기의 또 평민문학으로 봅니다. 자, 이제 325번입니다. 이게 이제 글의 종류로 보면은 한글 수필인데요. 한글 수필이라고 하는 것은 다 조선 후기겠죠. 물론 여기에서는 어느 아녀자가 쓴 거예요. 어느 아녀자 입장에서 남편이 죽은 거예요. 남편의 죽음, 바로 사별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런 사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감정을 다룬 원희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원희 아버지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제 남편을 지금 뜻하는 건데요. 그렇게 뭔가 아쉬워하는 내용, 슬퍼하는 내용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문은 살짝 부담스러웠지만 완전 쉬운 게 딱 하나 있었죠. 날 다려라고 말이죠. 바로 다려라고 하는 표현이 관동별곡을 비롯하여 수히 많은 해석 작품에서 시험에 출제되곤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날 다려도 고전어휘 80에 있었던 나에게라고 하는 특수 부사격 조사, 부사격 조사인데 지금은 사라졌기 때문에 외우지 않으면 모르는 다려. 그래서 날 다려 아뢰어라, 나에게 아뢰어라, 달 다려 물어보니, 달에게 물어보니 이런 식으로 에게와 다려라고 하는 것이 부사격 조사로서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이하고 비슷한 특수조사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앞에서도 님 애손대, 님 에게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도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의손대, 애손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서라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자, 그렇게 보면 이 자네라고 하는 말이 지금과는 약간 표현이 다르죠. 지금의 자네는 어디서 배운 적이 있어요? 상대 높임법. 바로 사위에게 이야기했던 장모, 장인어른의 이야기 중에 자네 왔는가, 뭐뭐 개세네 이렇게 했던 하개체 말이에요. 자네 여보게 할 때는 살짝 낮춘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자네가 남편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당신 이렇게 살짝 높인 말이었던 거예요. 과거에는. 지금은 낮춘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께서 늘 나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이죠. 우리 둘이 머리 새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 하시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100년 해로하자고 부부니까 우리 한날 한시에 죽읍시다 하고 남편이 이야기했나 봐요. 죽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어찌하여 나를 두고 당신 먼저 가시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어떻게 누구하고 살아야 합니까? 안타까워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역시 자네 향하여 당신이라고 계속 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어찌 가지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자네라는 게 높임말이라는 게 문맥을 통해서 추정했어야 되고요. 또는 생각지 아니하다 뭐 그대로고요. 또는 자네 여이고 당신을 이별하고 그랬겠죠. 여의다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별해야 할 단어 여의다 뜻이 두 개라고 했어요. 부모를 여이고 이러면은 이별하고 돌아가셨고 이런 말. 아니면 딸을 여이었어 이러면은 결혼했다 시집가다라는 뜻도 되고요. 몸이 여위고는 야위고의 같은 말이니까 살이 빠진 건 여위인 거죠. 야위인 것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나를 또 데려가세요 하고 맨 마지막에 이야기했네. 당신 이별하고 아무리 내가 살 수 없으니 맨 마지막 수이, 즉 빨리 당신에게 가고자 하니 날 데려가소 이렇게 아녀자가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쓴 한문수필, 국문수필이 되겠습니다. 지문은 중요하지 않았고요. 날 다려가 나에게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조사 바꾸었습니다. 특수조사까지. 원래는 우리가 주격조사 중에 특수한 뉘라, 혀, 누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고전어휘 80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특수조사, 특수어미 이런 것들을 제가 이미 다 해석을 해놓았는데 2019 서울시 7급에도 또 나왔습니다. 자, 326번입니다. 자, 의미의 조사였고요. 역시 조사 쓰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때 유씨 부인의 조친문, 바늘 부러진 것을 안타까워하고 제문 형식으로 오호 통제라 하면서 유세차 상향 이렇게 제문 형식으로 다룬 수필이라는 점에서 또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자식보다 낫고 비복보다 낫다. A보다라는 B보다라고 하는 모두 비교격으로 쓰였다는 거죠. 이것도 우리 공부한 적이 있어요. A에게 낫다. A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는 바늘이 부러져서 엄청 안타까워하고 직설적 감정으로. 이럴 때 막 격정적 이런 말 써야 돼요. 느낌표 제가 일부러 한 2개 붙였으니까. 아, 안타깝구나. 아, 슬프구나. 이런 약간 감탄사로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안타까움을 직설적인 거죠. 감정을 절제했다 이러면 다 틀려요. 차분하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식 좋아. 자식이야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나는 자식보다도 그래도 종보다도 바늘이 훨씬 좋았다는 거예요. 바늘을 자식처럼 약간 의인화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보다 낫고 A보다 낫고 B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진할 과자, 더하다라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늘 바늘은 내 옆에 있었고 내가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럼요. 바늘은 내가 움직여야 되니까 바늘이 뭐 생명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늘 나와 함께 했었다. 하지만 결국 어느 날 밤에 무슨 관대 깃을 달다가 바늘이 뚝 부러졌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바늘은 잘 안 부러지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더라도 그런 스테인리스 재질일 거 아니에요. 옛날에도 그랬었나 봐요. 그런데 정말 약간 쇠같이 강한 쇠 같은데 또 잘못하면 뚝 부러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구나. 이렇게 했던 조친문입니다. 자, 이제 A보다 B, 비교격으로 쓰인 게 어디 있었냐라는 것이고요. 역시 반가운 청산별곡에 널 나와 씨름한 나도 너보다 씨름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운다라고 했던 감정이입. 그러면서 동병상련의 청산별곡이 여기에 있었네요. 그래서 A보다 B라는 비교 형태로 사용을 했고요. 자, 나머지는 사공다로 아까 했네. 사공에게 물어보니 물으라 하니 그랬고 문자와 더불어 실제 와로 해석하는데 중국의 한자와 더불어 서로 통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중국의 한자와 함께 중국의 한자와 공동으로 우리가 함께 더불어 볼 때 통하지 않더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역시 부사격은 부사격인데 달라요. 임금님이 시여 우리 했네요. 존칭의 호격조사. 답청은 오늘 하고 목욕은 내일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보조사 은는에 해당하는 을안입니다. 그래서 A보다 B라고 해석되는 벌써 조사 문제까지 해석으로 2문제나 오늘 봤어요. 다려 그리고 여기에 에게 지나다 또는 널 나와 너보다 이렇게 해석이 됐군요. 자, 327번 설이라는 장르에 대한 설명과 공목설, 구부러진 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장유의 설이 나왔습니다. 자, 사실 조건에 의하면 가를 참고하라고 했으니까 설이라는 장르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는 한 3가지 정도 보이네요. 지금으로 말하면 수필 같은 거라고 했어요. 한문 수필인데요. 어떤 사물 등을 통해서 어떤 이치를 밝히면서 의견을 서술하는 갈래. 제목 그대로의 설은 이 말씀 설자이긴 하지만 해석도 하고 의견을 설명하는 한문 수필이다. 수필이다. 교훈적 수필이다. 이런 게 있고요. 자, 2번째 설의 구성이 있다고 했어요. 제가 항상 2단 구성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표현대로 간다면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사실이 다 예화로 나온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최종적인 주제가 마지막에 있는 특히 이런 방식을 유추라고 했잖아요. 유사한 내용을 빗대어 설명하는 것. 자, 그것을 바로 뒤에서 비유나 우의적인 표현 방식이라고 했으니까요. 역시 우의적이라는 말 자주 이야기했어요. 주로 동식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 여기에 의하면은 실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이런 이야기에 빗대어서 결국 결론을 뒤에 주기 때문에 2단 구성의 우의적인 방식이다 해도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나에 의한다면은 구부러진 나무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구부러진 나무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베어가지 않아요. 제목감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뭐 책상 하나도 못 만들어요. 나무가 휘어져 있으면. 그런데 이제 나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문제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조정에서 높이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치판을 보아도 그렇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다 알고 보니 범법자, 알고 보니 무슨 뭐 오히려 막 집이 몇 채나 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뭐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명예, 국민을 위한 이런 거와 또 다른 경우도 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분 나무 이야기를 통해 사람에게 빗대어서 말하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은 자들이 지금 조정에서 높이 쓰이고 있더라. 목수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구부러진 나무는 목수도 안 쓰는데 왜 정직하지 않은 자가 높이, 즉 중용되어 쓰이느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라의 정치를 빗대어서 비판하고 있던 구분나무의 이야기 공목설이 되겠습니다. 작가에 의한다면 한문수필의 교훈적인 것에 사실을 통한 주제가 의견이 마지막에 나와 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 주제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구분나무는 서투른 목수도 가져가지 않는데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서 잘 쓰여지고 있더라. 이게 문제가 많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제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 높이 쓰이는 것, 이것이 결국 중용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원래 설 하면 떠오르는 1순위는 이곡의 참화설이라든지 이규보의 슬견설이라든지 이옥설이라든지 주옹설, 주례설과 같은 원래 이규보가 참 많이 쓰긴 했습니다만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는 설이라는 장르가 있어서 장르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공목설의 주제를 명시적으로 물은 거며 역시 맨 마지막 지문의 끝부분 이 부분에 있다라는 것을 가해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뇌설이 한 번 더 나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문제 자체가 서술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답이 여기에 다 있는 거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얘를 찾으면 되겠는데요. 앞부분에 사실 그리고 어떤 체험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사실이 일종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체험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깨달음이 의견을 통해 나오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자, 마지막에 그래서 자신의 속마음을 속이지 않는 자가 있었다고 한다. 어찌 이런 사람에게 미칠 수 있겠느냐 이제 결론을 마지막에 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앞에 사례를 통해서 번개하는 뇌설, 뇌죠, 뇌. 우리 우레뇌라고 했었잖아요. 부화뇌동, 줏대 없이 덩달아 따라 한다는 부화뇌동에서 말이에요. 자, 이렇게 설이라는 장르 관련 문제를 두 번째 또 물었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지붕 고치는 이야기 이옥설 역시 이규보의 고려시대 때 대표적인 또 문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역시 두 가지예요. 앞에서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게 사실과 주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썩은 나무, 즉 그대로 내버려두고 방치해두다가 더 썩게 된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다. 문제가 생기고 나서 나중에 고치지 말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바로 Now and here, 당장 고쳐라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자, 이것을 이제 기억에서 경험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다 썩어서 내버려 두다 보니까 더 결국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다 썩게 된 것을 이제 나라도 사람도 정치도 이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자, 근데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으니까 들보와 석가래가 썩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는 거죠. 그런데 뒤에서 나라를 바로잡을 방도가 없다. 그러니까 깨달음 자체가 나라를 바로잡을 방도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기와를 바꾸는 것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이것은 깨달음이 과오를 고치는 것과 같은 거고요. 또 미루고 수리하지 않은 것은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과 같고요. 이것은 썩은 거죠. 아예 방도가 있냐 없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완전히 썩었더라 이렇게 했다라는 거니까 만약 고친다면 아예 위태롭게 된 거죠. 완전히 썩은 거니까 방도가 있냐 없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기울어진 것이 자기의 과오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유추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사례를 통한 유추니까 유사한 내용을 빗대어 설명하는. 자, 설 세 번째 했습니다. 이옥설, 뇌설, 공목설.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또 원래 중학교 때라면 많이 배우는 슬견설이라는 설도 있다고 했어요. 이와 개 이야기.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 소중하다. 큰 개나 아니면 작은 미물인 벌레인 이, 머리에서 우리가 몸에 피 빨아먹는 이나 결국 죽는 것은 다 안타까운 거예요.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생명은 다 소중하다. 이런 이미 슬견설이라는 작품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장르로 가네요. 한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시는 최근에 구급시험에서 살짝 언급은 돼도 한문 때문에 나오진 않습니다. 7급 시험에서도 한문의 비중이 살짝 줄어든 셈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한시는 9급보다는 7급에 이제 예전부터 잘 나왔던 것이고 9급 시험에서는 조금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나오니까 너무 겁먹지 마세요. 한글을 대체로 많이 주는 편입니다.
자, 본디 이제 형식적 갈래 문제를 소방직에서는 단순한 한시 형식을 물었는데요. 한시는 총 4가지 형식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5글자,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4줄로 된 거냐, 8줄로 된 거냐는 줄을 보시면 되고요. 글자 수는 5글자로 되느냐, 7글자로 되느냐거든요. 그러면 이미 우리가 이 한시만 보고 4줄로 됐다고 했죠. 이렇게 4줄로 된 것을 절구라고 하고요. 8줄로 된 것을 율시라고 해요. 그래서 한시는 딱 2가지 줄만 보면 돼요. 절구냐, 율시냐. 그 다음 이제 글자 수만 계산하면 되겠죠. 7글자, 다 7글자로 되어 있으니까 7원 절구라고 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5글자로 된 4줄은 5원 절구, 5글자에 8줄이면 5원 율시, 이렇게 7글자지만 8줄로 됐으면 7원 율시라고 한다는 거예요. 별로 이게 무슨 문제로서의 큰 가치는 없어 보여요. 쉬워서 말이죠. 다만 정지상의 송이는 뒤에 문제로도 또 나오는 것처럼 님을 떠나보내며라는 제목을 통해서 대표적인 고려시대의 이별의 시라고 했습니다. 대동강가에서 현재 님을 보내는 것이 소재예요. 다만 현재 님을 보내는 거죠. 이미 이별한 님에 대한 그리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현재 이별하고 있어요. 석별의 정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졸업식 때 뭐 이렇게 친구하고 이별하는 거. 지금식으로 말하면 이제 이 친구가 멀리 떠나 어디 이민을 가요. 외국으로 이민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친구하고 손잡고 이별하는 거. 친구야 잘 가. 우리 언제 또 만날까? 이러면서 서로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미 이별해서 그리운 게 아닙니다. 지금 이별하고 있습니다. 대동강가에서 이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별의 눈물이 푸른 물결에 더하기 때문에 주제라고 말해도 돼요. 정서라고 말해도 돼요. 다음에 우리 꼭 만나자. 나 지금 되게 슬퍼. 석별의 정을 친구 둘이 나누는 거예요. 고려 정기상입니다. 김부식의 라이벌. 그래서 친구와 이별한다라는 점에서 지금까지는 주로 이성 간의 그리움이 많죠. 이거는 동성 간의 그리움. 친구와 지금 헤어지는 이별하는 장면. 송인입니다. 이별시의 고려시대 백미라고 꼽힙니다. 형식이었고요. 또한 더불어서 나올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고 보지만 운자라는 게 있잖아요. 우월장제, 초색다, 송군남포, 동비가, 대동강수, 하시진, 별루연년, 참록파. 이 한시는 한자 그냥 글자 수만 채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자라는 게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에는 반드시 비슷한 의문이 나와야 돼요. 특히 이렇게 의문이 똑같아요. 아인데 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유 이래도 안 돼요. 야도 안 돼요. 아면 아로 가야 돼. 의문이 같아야 돼요. 자음이나 모음이. 그리고 일행은 돼도 맞아도 되고 안 맞아도 돼요. 그런데 여기는 맞았죠. 그래서 아분자가 여기는 아가 3번 나왔기 때문에 1, 2, 4행을 운자라고 이야기하죠. 운자. 꼭 지켜야 할 글자라고 한시에서는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3행은 필요 없어요. 달 진자를 썼으니까. 1, 2, 4. 만약에 8줄로 된 율시라면 2, 4, 6, 8 짝수에 있으며 1은 맞아도 되고 안 맞아도 된다. 되면 좋고 아니어도 상관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337번입니다. 자, 역시 이게 2편의 작품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살짝 헷갈리기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시조입니다. 삼음절을 통해서 시조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이것이 바로 소극적인 어떤 여인의 모습을 다룬 한시였어요. 무어별이라고 하는데 제목으로 보면 말 없는 이별이라는 거예요. 무어, 말 없이 이별합니다. 왜? 소극적이거든. 차마 말하지 못하고 이별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2개의 장르가 다른 것, 2개를 연결했습니다. 내 마음 베어내어 저 달을 만들고 싶다. 내 마음을 베어서 저 달을 만들고 싶다. 똑같진 않아도 앞에서 3인곡의 내용들처럼 그래도 4계절 내내 뭔가 당신에게 보내고 싶어 이런 것처럼 어떤 님에 대한 그리움, 정성과 사랑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구만리 장천에 번듯이 아까처럼 환하게 걸려서 환하게라고 우리 해석하기로 했어요. 고우님 계신 곳에 가서 비추어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고우님 계신 곳에 가. 그래야 3543의 형태가 되겠군요. 자, 나는 15 아리따운 아가씨가 부끄러워 말 못하고 그래야 무어별이라고 했다는 거죠. 이별에 말 못하고 돌아와서 혼자서 달 보며 흐느끼는 소극적인 녀석. 21세기 안 맞는 거예요. 이별할 때 그냥 말없이 돌아와서 혼자 울고 이런 게 아니라 이별에 나 슬퍼 속상해 우리 다시 만나 이렇게 우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제 적절한 걸 바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소극적과 적극적으로 대비가 된다는 거죠. 왜? 저 달 되고 싶어요. 그래서 비추고 싶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는 나에 비해서 그렇게 했다고 봐야 되겠죠. 가가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이걸 단정할 수 없어. 하지만 나에 의한다면 말없이 이별한 거니까.
가는 그래도 내 마음 전하고 싶어요.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게 적극적인 태도가 드러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1번에서 다른 사랑하는 마음을 님에게 전달한다 그랬는데요. 이게 내 마음을 베어내어 달이 되어서 당신에게 비추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내 마음을 님에게 전달하는 매개체라고 한다면 일부는 가능할 수는 있겠죠. 가에 의한다면. 하지만 누가 보아도 나는 그냥 달 보면서 흐느낀다 이렇게만 한 거지. 이것이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역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가조차도 어떤 다른 내 마음을 님에게 전달한 앞에서 우리가 어디 그런 거 있었다고 했죠? 뇌뻐들을 꺾어 보내노라 이런 게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로 보더라도 이 자체만 가지고는 단언할 수 없어요. 맞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맞고 하나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가는 세모 정도 그래도 내 마음이 달이 되어서 당신에게 전달하고 싶다 이랬으니까 가는 맞고 나는 틀리다 이러면 되겠네요. 자, 나에서는 다시 가에서의 고우님은 사랑하는 대상 맞겠죠. 내 마음의 님 나왔으니까. 하지만 아리따운 아가씨는 어떤 아가씨에 관한 거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라고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자, 4번도 사랑하는 님이 머무는 공간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달이 되어서 하늘에 환하게 걸려 있어서 비추고 싶다 이렇게 말한 거니까 이미 머무르는 공간과는 상관이 없고. 다만 문은 내 마음을 숨기는 공간의 소극적인 것 맞아요. 이렇게 하나 맞고 하나 틀린 선지들이 지금 보이네요. 자, 복합문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직에서도 시조와 한시를 연결시켜서 둘 다 맞냐? 하나만 맞냐? 그래서 학생들이 살짝 오답들이 있었습니다. 자, 338번 적절하지 않은 황현의 절명시 우리 계속 했어요. 구환말 때. 결국은 우리가 한일합방이 아니라 경술국치지만 경술국치의 그런 치욕에서 양반으로서 글 읽는 자로서 학자로서 내가 어찌해야 하나 이런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실제 자결했다라는 황매천 황현의 한시가 되겠습니다. 아까 형식으로 보면은 7글자 그리고 역시 4줄로 되어 있는 7원 절구가 됐을 것이고요. 자, 내용으로 보면 고려 멸망이라니요. 시대적으로 전혀 어울리지 않잖아요. 1910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황현의 절명시고요. 고려의 멸망은 앞에서 내내 이야기했었던 우리는 고려 왕조 500년을 회고하던 이세계, 원천석의 길제 이런 내용과 관련이 되었어야 하니까요. 경술, 국치와 관련됩니다. 공교롭게 뒤에는 맞았더라고요. 황현이 자결 앞두고 쓴 시 맞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면 그래도 나라를 걱정했구나 이렇게는 보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지식인이 할 수 있는 게 자살밖에 없었을까. 그래도 뭔가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고 막 의병이라도 조직을 하고 뭔가라도 독립운동을 하고 해야지. 자결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약간 어떤 무책임한 태도 아니냐 이렇게 좀 비판적인 관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황현이 호가 황매천이었다라는 걸 알고 있는 지식의 문제, 감정이입에 찡그리고 슬피 울고 이런 것을 통한 감정이입이 그래서 지식인의 고뇌가 드러나 있다. 다만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이렇게 지적하라고 했었고요. 자, 339번입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고려시대 이인로의 산거가 나왔고요. 7급이라서 여러분 편하게 봅시다. 또는 당나라 때 시인이었던 왕유의 송원이 사안서입니다. 제목을 알고 있다면 좀 힌트가 되는데요. 산거, 산에 산다는 거예요. 살거자. 두 번째는 자기 친구예요. 원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사신으로 안서지방으로 가니까 친구를 떠나보내면서 아까 우리가 송인과 약간 흡사하죠. 친구를 떠나보냈던 고려 정지상이다. 당나라의 시인 왕유나 이별시로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 제외하더라도 아까 고인을 그래서 했네. 돌아가신 분이라는 뜻도 있지만 친구를 떠나보내면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술을 권합니다. 군하면서 특히 일배주를 마시고 이제 서쪽으로 양관으로 떠나는 친구를 생각하면서 야, 너 떠나면 나 누구랑 술 마시니? 이제 너 친구가 오래 사귄 벗이 떠난다고 하니까 나 되게 슬퍼.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돌아가신 분 이런 거는 나오지 않고요. 그냥 친구라고 해석하면 돼요. 오래 사귄 친구가 이제 떠난다고 하니까 서쪽으로 떠난다고 하니까 나 좀 속상해, 쓸쓸해. 누구랑 나 술 마시니? 술 마시고 싶었는데 친구야. 이렇게
때문에 마지막 수를 권한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한시 자체이기 때문에 7급이라서 제가 해석을 바로 보여드리면서 그런 장면, 이렇게 깊은 산 속에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산 속에 살고 있는데 시간 가는 줄도 모른다. 계절 바뀌는 것도 모른다 이랬고요. 자, 나에서는 친구가 떠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 서쪽으로 양관 땅에 가면 벗이 없는데, 친구가 없는데 내가 이제 마지막 내가 한 잔 술을 따를 테니까 술을 들어라 이렇게 했다는 거네요. 자, 342번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예정대로 이 시간으로 이제 종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가 역시도 이게 뭐 시조인데요. 꿈에 다니는 길이 자취고 날 거라면, 자취가 날 거라면 남의 집 창밖에 성로라도 다를 것이다. 과장법이네요. 내가 얼마나 님이 보고 싶어서 꿈에 다니는데, 그래서 님의 집이었네요. 남의 집이 아니라 님의 집의 창밖에 아무리 돌길이라도 다 다를 것이다. 맨날 찾아가니까. 꿈길이 자취 없으니 그것을 슬퍼한다. 이게 진짜 꿈속에서 길이 나는 게 얼마나 찾아갔는지 이게 보인다면 다 달아 없어질 정도로 자주 찾아가는데 꿈이라서 보여주지 못해 안타깝구나. 그만큼 님이 그립다,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거네요. 자, 이미 정지상에 송인이 나왔기 때문에 더 설명 없이 가도 되겠습니다. 가는 이명환의 시조나는 정지상의 송인입니다. 역시 두 개 지금 연결했고요. 공통점을 물었으므로 과장법. 아까처럼 돌길이라도 다를 거예요. 과장법. 또 이 송인에서도 수사법이 엄청 잘 나오거든요. 내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는지 대동강물은 절대 마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에도 나왔다는 과장법 또는 문장의 어순이 바뀐 도치법. 왜냐하면 얘가 원인이고요. 해석상 세 번째 줄에 해당하며 네 번째가 결과여야 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는지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동강물은 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지어야 합니다. 과장법도 있고요. 다시 한번 도치법도 있고요. 서리법도 보이네요. 다 할 것인가라는. 자, 대화라고 했지만 전혀 없고요. 이별의 상실감은 있겠죠. 있어요. 그러나 역설적 표현도 아예 없고요. 뭐 원망 절대 안 되고요.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것도 모두 없습니다. 이별의 상실감이라는 것은 나에만 해당이 될 것이고요. 가에서는 그만큼 그리워한다, 그렇게 사랑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의 강좌가 65강까지 왔습니다. 자, 어느 하나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1권의 문법 국어 중심이었죠. 그래서 하나의 실제 우리 문법부터 시작해서 규범까지 갔고요. 또 2권에서는 생활국어, 넓은 의미의 실용국어라는 측면에서 결국은 또 비문학도 포함되어 있고 고전문법도 있었고요. 뒤에 어휘도 있었습니다. 자, 3권의 문학도 여러분이 좀 만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권의 문학도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정말 특히 정말 시 또는 우리 고전시가 철저히 해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죠. 자, 이렇게 이제 끝나고 나면 다음에 이어지는 단원별 문풀이 있습니다. 좋은 문제입니다. 예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단원별 문풀과 함께 또 마지막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동안 여러분 정말 쉬지 않고 오셔서 꼭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고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갖고 다음에 더 도전하시기를, 저와 함께 단원별 문풀로 또 도전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동안 기출 강의 듣느라고 정말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